반갑습니다. 네, 저희 유독가스 피해 상담 소장 김대수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히 유독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23 내지 24%의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는 식수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10% 이내는 여러 가지 암산가스, 여러 가지 기체, 크고 작은 잡다한 그런 기체가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그 산소가 우리 몸속에 산소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우리 몸속에 산소가 21%가 있어야만 사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산소가 만약 거기서 3%만 부족하면 사람이 실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면제가 사람 갖다가 잠들게 하죠. 그 수면제 원리가 머리로 뇌혈관으로 가는 산소를 제한을 해서 그것을 한 신의 한 형태의 수면이라는 그런 어떠한 정의로 그래서 그 사람이 약간 의식을 이렇게 함으로써 수면제 작용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여담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기적기 운동 아시죠? 그 기적기 운동을 하는데 그거 청산가리 여러 가지 아주 독극물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쥐를 갖다 죽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쥐를 쥐를 잡기 위해서 쥐를 죽이는데 그 죽은 쥐를 고양이가 먹지 않습니까? 또는 여우가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뱀도 먹고 뱀이 먹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엉이나 솔개가 쥐약 먹을 쥐를 먹게 되면 그럼 그게 계속 독극물이 빠져서 그것도 멸종하든가 아니 개체수가 줄어든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차라리 그 쥐한테 수면제 아주 고농도 수면제를 타서 먹이면은 쥐들 그래도 우리가 죽이는데 쥐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왜냐면 쥐가 이렇게 수면제를 먹고 나서 쥐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쥐가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무리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수면제를 먹음으로써 무리에서 이탈하면 그 완전 도태가 되거든요. 그 쥐 수면제를 먹은 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쥐를 갖다가 그 쥐의 무리에서 도태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존을 갖다가 그 생존 질서를 갖다가 거기서 잃게 하면은 그러면 저는 쥐를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수면제 먹은 쥐를 고양이가 먹든가 개가 먹어도 그 목숨을 잃는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는데 그거 좀 고농도의 수면제를 타서 먹이면 좋지 않겠나. 그 여우도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참 쥐한테 수면제를 먹이는 게 그게 쥐를 구제하는데 쥐를 없애는데 크게 한몫할 수 있다는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은데 참 너무나 그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청산가리도 제가 중독이 되어봤습니다. 청산가리가 어떻게 중독이 되어봤냐면 그 청산가리 가스가 보통 그런 거 희한화 수소라고 합니다. 그거를 청산가리를. 그런데 그 청산가리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그 재련하는데 열 처리하는데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일러, 그 원통형 보일러 중에서 이 철로 된 게 있는데 주철로 되는 그 보일러가 열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열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청산가리가 열처리하기 위해서 그 약품이 거기서 가미가 되는데 그래서 바로 거기 그거 청산가리가 생기면 그 지붕이 불뚝으로 이거 내보내 배출해야 되는데 못된 인간들이 저희 제 방 앞으로 이렇게 그걸 배출해갖고 제가 불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제가 신안부 가져보고 그래서 참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또 중국산 자명종 물려갖고 그걸 방어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제가 불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참 제가 유독가스 이게 피해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 경기도 수원에 조인순이라는 여성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연령이 20살이가 20몇 살이 더 많은 사람인데 그분의 고향은 평안도 이제 평안도 그쪽인데 그분이 뭐 자살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근데 그 남편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자, 내연녀하고 이제 그렇게 어떠한 이제 통종 관계에 있는데 그 자기 와이프 평안도 출신의 그 조인순이라는 여성이 뭐 이제 자산 집안이었죠. 근데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여자가 죽게 되면 그 재산 상속을 보통 남편이 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서 막 유독가스를 뭐 살포해서 막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막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조인순이라는 여성이 그 경찰에 신고하면 이거 오히려 경찰이 비협조적이고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 남편하고 결탁구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2007년도 2006년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것 때문에 동병상련의 하여튼 그런 처지에서 그분한테 관심 많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그분이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경찰이 워낙 그렇게 마피아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들하고 특정된 사람과 결탁을 하는 지방자치제 구조에서 하에서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법적으로 아마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유독가스가 이게 정말 우리가 음식에 독극물을 먹는 거와 똑같다 그런 아주 해악이 똑같다는 것 그걸 좀 알아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유독가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저한테 구조 요청하면은 저는 뭐 10원 한 푼도 안 받고 저는 이제 제가 그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유독가스에 대한 경각심만 가져줘도 저는 제 자신으로서 가지고 그 성과를 수합을 갖다 가진 것이고 보람을 이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자 사례를 그걸 수익 컬렉션해 갖고 나중에 책을 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독가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 공자학원 그 공자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더라고요. 그 공자학원이 이거 보통 우리가 공자나 맹자나 뭐 증자니 노자나 장자니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동양 학문을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껍데기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간판에 같은 빈자에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스파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정 간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고정 간첩을 어떻게 만드냐면 뭐 미인계를 딱 써가지고서 뭐 미인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자타가 있는 그런 여자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약점을 틀어 잡아갖고 이제 하나씩 이제 국가 기밀, 군사 기밀 다 빼내가지고서 완전히 거기서 이제 저런 경찰 조직도 포섭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어떠한 정보 눈과 귀가 다 되어갖고 우리가 이제 막 중국이 막 쳐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의 어떤 약점도 다 알고 어떤 공격 패턴을 다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 전투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스파이 조직을 갖다가 뭐 여러 줄기처럼 뻗치고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고 완전히 종횡무진 뻗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산당 조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념서적을 우리 대학교 때 대학생들 이념서적을 이제 딱 이거 보면은 마치 자기가 지성인 양 아니면 마치 자기가 지식인 양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옛날에 그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21년도에 태동했을 때 그때 뭐 진독수라든가 뭐 최영배 이런 이제 그런 공산주의자들 이제 어떤 지성적이고 낭만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런 지성적이고 낭만적인 공산주의자가 많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이 공산당의 실권을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방어 견제 어떤 균형이나 견제의 그런 모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또 그러한 균형을 취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완전히 그 극좌파 일당 독재, 그 공산국가로 완전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개돼지처럼 사는 거와 다름없이 그렇게 꼭두가시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너무 이상만 생각해 가지고서 뭐 그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마치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주장을 하고 계속 외쳐댔는데, 그 지금 어느 나라 공산주의, 뭐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그렇습니다. 그 김학준 교수라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무슨 장관까지 한번 하셨죠. 뭐 축산조공업 기념사업회 회장도 하셨고, 그분이 그때 강의를 하신 게 있는데, 그때 그분이 유고슬라비아를 그때 어느 기차에서 내리니까 막 거기 뭐 소년 거지가 막 줄지어갖고 떼거리로 막 이렇게 손 내밀고 구걸하고 동냥을 하더랍니다. 그게 너무 아니 뭐 배가 고프고 뭐 비참하고 그 식상에 역시 공산주의라는 건 절대로 후생 복지도 그것도 가져올 수도 없고 보건을도 뭐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공산주의가 인간의 그런 감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각을 갖다가 너무나 그걸 멀리하고, 사람한테는 여러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감각이 있고, 듣는 감각이 있고, 냄새 맡는 감각이 있고, 또 촉각이 있고, 여러 가지 감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한테 뭐 갈증도 있고, 갈증이 있으면 갈증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배고픈 허기를 지면 또 허기를 채우는 게 그건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런 생리를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뭐 사상 뭐 개상망측한 뭐 현실하고 전혀 직접 다가오지도 않는 그런 사상을 주입시켜가면서 보통 민중에게 그걸 이제 어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갖다가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궤변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게 공산당만 결국에는 이제 공산당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대우받고, 그게 바로 공산주의인데, 공산당이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이제 어떤 천대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하대를 받을 것이고, 뭐 인간으로서 뭐 대우를 받는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도저히. 그래서 뭐 북한의 공산주의도 뭐 악랄하다고 그러지만 중국의 공산주의도 이게 완전히 저 사람 비고자 한다면 완전 따돌림시키죠. 고립을 시키는데 계속 뭐 비판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문화혁명 때는 문화혁명이 1964년도부터 4년도까지 있었죠. 그리고 66년도부터 모택동이 죽은 76년도까지 문화혁명 10년 동안 있었고, 그 대약제 운동이 58년부터 66년까지가 대약제 운동이었죠. 그래서 막 소년들을 갖다 동원해서 홍위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손가락을 이제 저 사람 찍으면 완전히 반동문자로, 그래서 인민재판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도 못하게 되는 거고, 어디 생계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해도 완전히 배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이 생계 유지도 못하게 방해하고, 그게 얼마나 그게 잔인하고 악랄하고 그게 극좌파로 됐기 때문에 낭만적인 공산주의가 아니죠. 진독수가 이렇게 내세웠던 이런 이제 자본가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 계급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절대로. 그런 자본가 계급, 지주 계급은 결국에는 공산당이 결국에는 지주 계급, 자본가 계급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배하고 부리고 계속 큰 소리 치고 군림하고, 그게 공산당 조직인데,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이 마치 우리가 반공이라는 개념을
만약 그 군사정권 시절에 어떠한 그 이제 그러한 정권 안보 도구로 그렇게 그걸 잘못 알기 쉬운데 그건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고 그 월남이 공산할 때 어떻게 됐죠? 그 티우 정권 때 그 민주화운동 한다고 막 그 승려들 또 천주교 그들 이제 천주교 신부들 뭐 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한다고 뭐 티우 정권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 공사가 딱 돼가지고서 민심 위반 딱 시켜놓고 그래서 약선진 한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정권이 뒤집어지고 그럼 공사가 딱 됐을 때 누굴 가장 먼저 죽였냐면 그 공산 정권에서 바로 그 승려들 민주화운동했던 이런 천주교 신부들 그런 대학생들 이런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공신대접해가면서 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일 먼저 수총 대상으로 막 그거 이제 수용소에 가둬갖고 뭔가 이제 고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굶주리게 하고 그리고 막 방치해서 뭐 겨울에도 이제 추위에 떨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이제 죽이는 그런 짓들을 월병 정부에서 그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캄보디아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또 공산주의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공자학원이라는 게 지금 스파이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 그 민주당 그쪽 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어떤 비판도 없이 그건 뭐 학술 기관이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공산주의도 똑같은 헌법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저쪽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민주당 계열 그렇게 그걸 내세우는데 사실 저도 민주당 솔직한 얘기로 저도 민주당 당원입니다. 저도 민주당 당원인데 저도 강원도 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민주당 지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이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때 노회찬 의원이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노회찬 의원이 2018년도 7월달에 갑자기 세상 떠났죠. 근데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 자살이라고 저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조그만 창문인데 어떻게 거기서 조그만 창문에서 투신 자살을 합니까? 예? 제가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번이 트이는 그 옥상에 올라와서 그 몸 던져서 자살하지 어떻게 좁은 곳에서 그게 자살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정도원 의원이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었죠. 이분도 그 CBS 김현정 프로에 자주 나온 사람인데 이분도 뭐 자살했다고 하는데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2020년대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또 자살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이게. 갑자기 이 사람이 자살할 리가 없는데 그 목소리 누가 분명히 어떤 흉내 내갖고 그 딸한테 아마 전화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김재일 의원이라고 이 사람이 2021년도에 추인 자살했죠. 그 김재일 의원은 바로 억울하게 그때 어디 엮여갖고 옥살이를 했는데 그게 정말 이슈가 되니까 이제 계속 방송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김재일 의원이 바로 안민석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하고 절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저는 누가 과연 이 네 사람을 죽였느냐? 저는 국정원에서 죽일 수도 있고요. 조직폭력배가 이제 이런 살인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살인 교사는 누가 했겠느냐? 저는
혹시나 이제 국민의힘 그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들은 아니라고 보고 그때 노회찬 의원이 그때 한명수하고 오세훈하고 그때 선거 2010년도가 그때 서울시장 선거했을 때 노회찬 의원이 그때 아마 5%인가요? 3%인가 3. 몇 프로인가 그 득표를 했는데 그 한명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1.6% 차이를 졌는데 그래갖고 그때 노회찬 의원이 그때 비난을 못이 받았죠 그때. 노회찬 의원이 그때 출마하지 않고 단일화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한명수 후보가 패했다. 그 비난을 엄청 그때 비난했어요. 그 노회찬 의원이 또 걸어갔던 행보도 아주 깨끗했고 울고 닦고 진정한 야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본보기로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노회찬 의원의 시기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네? 그쪽을 의심해 보고 있어요. 저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라는 거요, 완전히 수단을 위해서는 아니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거짓말도 어떤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잔인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떤 용납을 하는 어떤 침공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피눈물도 없고 비정하고 냉혈적이고 잔인하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세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면 좀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람도 별로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해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